저 자아미술관 강종건입니다. 오늘은 미술사에서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을 가지시고 100년 전에 가서 이 화가들의 정글인 서촌에 우리 황전수 선생님 모시고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내할 황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대기로 돌아가게 되면 이 서촌이라고 하는 장소는 근대 미술의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많은 화가들과 그 어떤 화단의 어떤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서촌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꼭 근대 미술을 공부할 때에는 단순한 답사 이상의 공부가 필요한 곳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서촌은 미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겸재 정선이나 뭐 안견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쪽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1922년에 조선미술전람회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서만 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일본 유학 갔다 오지만, 그런데 조선미술전람회가 주로 일어나는 곳 또는 화가들이 활동했던 곳이 덕수궁 그쪽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다 그 서촌 북촌 지역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서울에 있는 화가들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뭐 어디에 있는 모든 화가 지망생들, 평양 이런 데 지망생들도 다 모여드는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은 완벽하게 서화가들과 문인들이 사는 문화 벨트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로는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거지만 그때 화가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하나는 당연히 그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림 그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부자가 필요해. 그러면 부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김복진부터 시작해서 뭐 이재창, 뭐 김중현, 뭐 할 것 없이, 이용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신세를 져요. 그래서 이 동네에 그렇게 화가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그 시절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만 뽑아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개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눈만 뜨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치고 손을 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녔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중에 현재 남아있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자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종문화회관 뒤에서부터 쭉 걸어놓은 그런 이 문화 벨트의 아주 중심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바라다 보면 저쪽에는 누가 살았냐면 화가 구본웅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구본웅 하면 꼭 따라 나오는 문학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고 그 두 사람은 늘 같이 만나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나이 차이는 몇 살, 4살인가 있는데 늘 가까이 지내. 구본웅 집안이 굉장한 큰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돈은 아무리 써도 줄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상의 그 부인 되는 변동님과의 그런 인척 관계도 다 돼 있고, 김복진이 저기 살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그 성당 김돈이라는 사회가 살았고, 이쪽으로 쭉 가서 보면 구본웅 살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볼 저쪽에 가면 그 유명한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하면 늘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저 끝에쯤 살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은 그 흔적들이 다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노천명이 요 뒤에 살아요. 그 다음에 이종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 서너 번째 되는 화가이자 남자로서 유럽 유학을 처음 한 이종우라고 하는 화가도 사직동 살아요.
그 다음에 공진영이라고 하는 또 도쿄미술학교 나온 뛰어난 화가도 요 뒤에 살아요. 다 여기 살아요. 그 사람들의 친구인 이재창이라고 하는 또 괜찮은 화가가 있어요. 이재창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보면 만나분식이라는 곳에 살았던 집이 거기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가면 홍건희 가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하는 고이동의 집안분이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그 뒤로 바로 뒷집이 바로 구본웅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따로 놀아. 그런 공간으로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여기서 살던 예술가가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찾은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죠. 그 뒤에 향나무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어요. 대개 이런 곳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다. 그러면 이런 걸 두고서 여기에 집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집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구본웅이 살았던 집터예요. 그러니까 요 뒤가 아까 얘기한 원래는 고씨 집이었다가 나중에 홍건희한테 팔려서 그래서 홍건희 가옥으로 불리는데 조금 이따 살짝만 보고 가세요. 이 뒷집은 옛날 한옥집이고 그 다음에 뒤에 후원이 개인집의 후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집이라는 집이에요. 이상은 키가 크니까 삐에로 분장을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구본웅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난쟁이가 왔는 줄 알고 서커스단이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왔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많아요. 뭐 술 먹는 얘기, 또 가다 웃기는 이야기. 이상범 가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촌의 가장 중심인 이상범 가옥 그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기를 한번 조금 올라가서 보시고 이제 우리는 피해를 주지 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자, 여기가 아주 좋은 집이에요. 요 골목이 매우 작은 골목인데 이 골목이 이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지역을 한 위대한 예술가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가 보통 문화적인 그런 나라를 추구할 때에 과거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가 또 왜 그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라다 보이는 저 집이 그분의 집이에요. 원래는 저 아래쪽 옥인동에 살았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좀 좋아지셔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집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집지고는 별로 그렇다고 뭐 저 방도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저 아들이 저기서 살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 두 사람이 참 철없는 얘기죠. 두 사람이 아니라요. 그때는 저 방 하나면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살았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집이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집. 그렇죠? 그런 곳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청전 선생이 살게 되니까 그림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집을 들락거리면서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뛰어난 제자들이 양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꼭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들어가 봐야 돼요. 안 들어가면 여기 안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려면은 저 담이 있어서 다른 집이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와서 다른 옆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다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데 가장 그림을 그렸던 그 청전 화숙
이라고 하는 방은 이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서 보는 그림 그리는 방법하고 달라요. 자, 동양화죠. 저 그림을 그리는 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세워놨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맨종이 깔아놓고 그리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계속 점묘법 형식으로 서양의 붓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점 찍어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은 낮은 산, 그 다음에 한국적인 집,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삶의 모습, 나무는 비교적 낮고 그런데 그 얇은 종이를 놓고 점점 찍으면 구멍이 나요. 그래서 이분은 종이를 두껍게 배접을 해서 판에다가 붙여서 세워놓고 점점 찍어요. 그래서 내가 참 저 찍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참 힘들겠다. 당대의 친일파지만 굉장히 글씨를 잘 썼던 우화 민형식이라는 사람이 이 호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매경한고 발청향이라는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매화는 찬 겨울에 그런 고초를 지나고 나야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하는 거예요. 쓴 사람은 소전 손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서예가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로 아느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도쿄에서 가서 한 달 동안 한국으로 돌려주시오 얘기를 했더니 일본 사람이 나중에 감동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었던 이 분이 요 위에 궁정동, 그 청와대 옆에 궁정동에 살았어요. 효자동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아쉬운 건 요 나가자마자 바로 청경자 집 한옥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책을 낼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범 선생 집에 그 우편물이 오면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청경자 집에다 맡겨놓고 또 서로 그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저기로 이사가요. 서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이 이제는 요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서 또 한 명의 전설 같은 사람, 그 유명한 민족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유명한 이중섭이 1955년도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하던 개인전을 위해서 작업을 했었던 장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는 게 어려워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지인의 집 2층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거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촌 지역에서 제일 찾기 힘든 집이에요. 그런데 와야 되는 이유는 제일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가 그 재미있느냐? 야, 이중섭 선생이 너무 멋있는 화려한 곳에서 살고 그러면 이중섭답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이중섭 선생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1955년이에요.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좋은 장소에서 전시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해야 돼. 그런데 이분이 해둔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그려야 돼. 그런데 미도파 백화점에서 하니까 지방에서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인의 집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그게 여기예요. 자, 보시다시피 덩치 큰 사람 두 사람은 같이 마주치면 불편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저쪽 집에 보면 안쪽 집에 거기에 2층에서도 한 칸. 그런데 장소가 이렇다 보니까 이후에 개발이 안 돼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장소는 어떤 그 장소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게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올 때마다 늘
그 당시에 55년도 전후에 이중섭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 힘든 답답한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렸던 그 소그림이나 그런 가족들 그림이나 그런 것이 지금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었으면 이중섭의 그런 빼어난 작업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면에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집도 그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집도 그대로 유지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촌 지역에 왔을 때 가장 애틋한 마음이 드는 곳. 여기가 수성동 계곡이에요. 인왕산의 아주 중심. 예전에 중심이라는 것은 물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말 그대로 수성, 물이 소리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동네.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인왕제색도잖아요. 제색이라는 게 비 내린 후의 모습이잖아요. 바위가 물을 먹으면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인왕제색도의 모습이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겸재 그림 중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수성동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많은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저 앞에 있는 돌멩이로 만든 두 개를 걸어 놓은 다리. 저게 기린교인데 겸재 정선의 그림 중에 여기도 있지만 기린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수성동, 그 다음에 기린교, 그게 이 서촌 지역에 오는 방문의 중심, 그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오면 과거의 그런 이쪽 지역에 대한 생각과 한 예술가의 그림 속에 나오는 장면과 이런 게 다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온 것은 서촌에 안 온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자, 그러면 지금 수성, 물소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물소리 들려요? 안 들려죠? 왜 안 들려요? 그러면 여름에는 오면 들릴까? 여름에도 안 들려요. 그러면 언제 들려요? 네, 비 온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옛날로 이야기하면 나들이 오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비가 그치고 나서 해가 쫙 뜰 때 그때 오면, 그때는 여 집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곳곳에 앉으면 물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겨요. 그때 1등 친일파가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완용. 그 다음에 이완용보다 더 친일을 했다는 사람이 순종비의 큰아버지인 윤덕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윤덕영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은사금을 받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그래가지고 옥인동에 여기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이 여기를 다 사요.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 프랑스식 집. 그게 그 유명한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빼앗기고 나중에 이제 다 몰락하고 나서 나중에 언커크라고 하는 해방대원에서 건물로 남았었는데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언커크라고 기억해. 근데 어느 날 불나버렸죠. 그래서 내가 그 불난 걸 본 사람의 증언을 듣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의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 살았대. 근데 그때 불이 나더래.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이 저 언덕 꼭대기에서 타는데 야, 저거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야, 잘 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서 불구경했던 것 중에 제일 멋있는 불구경이었대. 그래서 하여간 그런 집이 있었던 집인데 그때 윤덕영이 여기에 살았는데 집에서 자가용 가지고 올라가면 한참 걸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그 윤덕영 집이에요. 그 다음에 옥인동의 나머지 아래쪽은 또 누구한테 불화가 됐느냐면 거기에는 이완용한테 됐어요. 그래서 이 옥인동의 이 넓은 땅이 3분의 1은 윤덕영의 집, 3분의 1은 그 이완용의 집. 그래서 윤덕영 집은 불타 없어졌는데 그때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에게 살 집을 하나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줬는데 그 일제시대에 그 집이 지금 남아있는 것을 화가인 박노수가 사서 자기 집으로 만든 박노수 미술관이 바로 그 윤덕영의 딸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그 우리나라 초기 유명한 건축가인 박길용 선생이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대개 전해오는 얘기들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맞긴 할 텐데 문서로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하튼 그 매우 잘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잘 지은 집을 점점점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양 화가인 박노수 선생이 옛 것을 참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 집을 인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아주 괴석이나 이런 옛 그런 성물을 많이 구입하셔서 정원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뒷뜰도 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건물로 남아있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건물이 됐어요. 저는 특히 그 뒷뜰로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뒷 정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는 이 집의 지붕 모습을 굴뚝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집 뒤에서 바라다보는 굴뚝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 이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만의 얘기를 또 한번 해봅니다. 여성이라고 이름이. 근데 별과 같다 해서 여성이라 내용을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동생 이름은 더 웃겨. 여성이 아니라 쾌대야, 쾌대. 이 쾌대. 근데 경상도 칠곡이라는 곳에 큰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집에 테니스 코트까지 있었어, 그 시절에.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부자죠. 그래서 형 이 여성을 먼저 서울로 보내가지고 원래 이름은 이명건인데 명건이를 보내서 보성고등학교 입학을 시켜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잘려요. 그래가지고 중앙고등학교 좋은 학교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중앙고등학교로 나와서 중앙을 나와요. 근데 중앙이 미술로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에 설초 이종우, 그 전에 고희동 이런 분들이 그 학교 다 미술 선생을 했기 때문에 화가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동생을 또 서울로 보내죠. 그래서 동생은 어느 학교로 보내냐면 휘문고등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이쾌대는 휘문 나와요. 근데 역시 휘문에도 고희동 선생이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장발 선생이 또 그 학교 선생을 해요. 그래서 좋은 미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먼저 형 명건이 이 여성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주의에 물들죠. 그런데 동생인 이쾌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서 제국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사회주의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다 월북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여기에다가 2층 집을 지어줬어. 아들 이 여성을 위해서. 그래서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여성은 또 복식사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 거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우리나라 최초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패션쇼 비슷한 걸 했는데 이 집 2층 집이니까 거기에서 옷을 만들어서 그 예쁜 여자들을 불러다가 옷을 입혀서 걷도록 막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화제가 돼서 구경꾼들이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곳이 여기고 동생인 이쾌대는 여기 말고 지금의 궁정동 그러니까 청와대 왼쪽에 칠궁 아래 거기에 이제 청와대로 가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의 한 가운데 옛날엔 도로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집이 거기 있었어요. 사연이 많은 그런 두 형제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옥인 파출소 앞에서 쓴 이유는 우리가 이완용 집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냐? 바로 여기가 그 당시에 이완용 집의 정문이었대요. 그런데 정문이 여긴데 그러면 이완용 집은 어디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체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용히 한번 걸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옛날에 그
그분들 사는 게 이랬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집이 다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 집이 요 자리까지가 이완용 집이라는 것이고, 이완용의 취미가 뭐였냐면 여기에서 큰 개를 키웠대요. 개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또 물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젊은 화가들이나 서예가들이 많잖아요. 여기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면 격려를 그렇게 해줬대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까 속으로 저 매국노 하면서 그렇게 욕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후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또 그런 후원을 해줄 때에는 매우 반가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아까 이완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완용 바로 옆집 요 옆에 100칸짜리 한옥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행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파계의 거물인데, 그 사람이 아주 부잣집 중인집 아들이에요. 미술계 사람들의 대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와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또 집에서는 싫다 하지 않고 방을 내줬대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미술 전람회가 열릴 때가 되면 그 방에 모여서 여러 명이 같이 그림을 그렸대.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된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안 된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인 이승만은 계속 술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술 사면 대장 노릇하는 거요. 그렇게 있었고, 또 그 집에 바로 옆집이 누구 집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초창기에 들렸던 청전 이상범의 집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좋은 집이 생겨서 그걸로 이사 갔겠죠. 근데 여기에 살 때 행인 이승만의 집은 컸고 청전 이상범 집은 작았나 봐요. 근데 한여름이 돼서 비가 많이 왔대요. 그 담이, 가운데 담이 그냥 무너져 버렸대. 그래서 두 사람 집이 만나서 그냥 담 없이 사는 걸로 그렇게 한 집처럼 살았다 하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이완용이 우리나라 미술계를, 서화 미술회를 후원했던 일이 있었고, 요 옆에 청전 이상범 집은, 이상범은 당시 우리나라 남화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옆집에 살았던 행인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쪽 지역에 살던 젊은 화가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미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그런 중요한 장소가 여기였다 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을 끝으로 오늘 답사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